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근에 그 유럽 심장학회 2020년 바뀐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심방세동의 리듬 조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 리듬 조절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 과연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객관화해서 언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객관화라는 것이 보통 이제 증상에 대한 부분이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제 디스크립션 하는 것이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심방세동 진단되고 이제 어떤 검사들이 필요하며, 그리고 1차 의료기관에서 보아야 할지 아니면 3차 의료기관으로 트랜스퍼를 해야 될지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방세동에서 가장 좀 애매한 부분이 증상입니다. 증상. 그래서 이번 2020 ESC 가이드라인에서도 증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인 경우에 헤모다이너미컬리 스테이블하다 그러면 뭐 원칙적으로는 안티코아귤레이션 정도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주면 되는데, 이 증상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증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시비어리티는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심방세동을 왜 치료해야 되는지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잠깐 짧게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망률은 당연히 2배에서 3배 높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뇌졸중은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거의 30%, 그리고 심방세동 같은 경우 있으면 보통은 한 5배 정도 뇌졸중이 높아진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이제 심부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상이 없는 만성 심방세동이지만 보통 저희가 외래에서 팔로우업을 해보면 이런 환자분들 열에 둘셋 정말 이 통계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요. 심방세동은 레이트 컨트롤 또는 리듬 컨트롤 없이 안티코아귤레이션만 하신 분들 중에서 열에 둘셋 정도는 정말 컨제스천, 풀머너리 컨제스천이나 이데마를 주소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20-30% 됩니다. 그래서 심부전으로 진행할 확률이 확실히 높은 것 같고요. 삶의 질 분야는 이미 요거는 이제 모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다 컨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에 대한 레이트 컨트롤 또 리듬 컨트롤 하게 되면 삶의 질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아진다는 것이 이제 컨펌이 되어서 뭔가 심방세동으로 인한 증상이 있어서 뭔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서는 이런 부정맥에 대한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입원율을 심방세동에 대한 레이트 컨트롤, 리듬 컨트롤을 통해서 입원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약 30에서 40%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데이터 이 부분인데요. 가장 늦게 말씀드리는 게 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치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분에서 이제 치매의 발생률도 높고, 그리고 심방세동에 대한 리듬 컨트롤 한 그룹에서 확실히 치매에 대한 베스큘라 디멘시아가 호전되는 결과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심방세동에 있어서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치매 유병률도 높다. 이런 것들을 환자분께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되는지 대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증상에 대한 명확한 칼큘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심방세동이다 그러면 단순히 두근거림만을 알아보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심방세동의 증상을 이제 6가지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팔피테이션, 이제 가장 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피곤함, 만성 피로감, 이런 것도 이제 심방세동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지니스, 요 어지러운 것도 심방세동의 증상입니다. 보통은 이제 맥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타키카디아, 브레디카디아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다 갑자기 텀네이션이 되고 사이너스로 돌아오는 순간에 대략 한 4초, 5초, 길게는 뭐 6, 7초까지 포즈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디지니스로서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디스프니아입니다. 그래서 디스프니아가 조금 애매한 것이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거나 뭐 계단을 올라가거나 또는 어떤 산책을 할 때 숨 차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DOE가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심방세동으로 검진해서 진단이 되었을 때 숨 차십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 그러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계단을 좀 오른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뭐 산책을 할 때 예전에는 없던 그런 숨찬 증상이 있는지 여쭤보면 대부분 있습니다. 그거 이제 DOE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디스프니아 말고 DOE가 있는지를 확실히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APB 있을 때 오히려 chest pain 또는 chest discomfort, 가슴이 좀 아프다거나 답답하다, 뭐 콕콕 찌른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자이나와 감별을 해야 되겠지만 팔피테이션 말고도 이런 체스트 페인 증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맥이 갑자기 빨라지니까 당연히 앵자이어티를 주소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는 이제 팔피테이션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6가지의 증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통 신부전에서 우리가 니아클래스라고 1, 2, 3, 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Fib도 이렇게 심텀 스코어를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1인 경우에는 증상이 정말 없는 경우, 그 다음에 2A, 2B, 보통 2까지는 mild, moderate인데 주로 이제 기준은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느냐, 요걸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2와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의 심텀이 있는 경우, 즉 3, 4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증상을 하나하나 물어보시고요. 이 증상이 이 위에 있는 스코어의 기준에 맞추어서 정말 없는 것인지 2 정도인지 3인지 4인지를 외래 오실 때마다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코어가 점점점 증가하는 양상이다. 그러면 예후도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이니셜 프레젠테이션 스코어가 1인 경우, 2인 경우보다는 그렇죠. 3나 4인 경우에 심텀이 심할 경우에 예후도 더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스코어에 대한 차팅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persistent인 경우에는 이제 지속성 심방세동인 경우에는 오히려 파록시즈말 발작성인 경우에 비해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거의 한 40%까지는 무증상 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감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카디오 버전을 합니다. 외래에서도 많이 하는데 하루 입원했다 퇴원하시는 정도로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려놓고 뭐 1, 2주 정도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환자분들이 정말로 증상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도 카디오 버전 이후에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려놓으면 머리가 맑아졌다거나 머리가 개운하다거나 평소에 머리가 두통이 있고 묵직했는데 정말 몸이 가뿐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여기서 뭐 퍼티그, 뭐 만성 피로 이런 것들도 AFib의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성 심방세동인 경우에 증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카디오 버전을 통해서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려놓고 정말 증상이 없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증상에 대한 조절을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드베스크 스코어 반드시 계산하셔야 되고요. 근데 동반된 질환,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체드베스크 스코어에 있는 것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뭐 혈관성 질환이 있는지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요거는 다 하실 수 있고, 또 기본적인 랩을 통해서 리버 펑션이라든지 키드니 펑션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레날 펑션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노악이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쓰게 될 때 레날 펑션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드니 펑션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노악을 도주 리덕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키드니 펑션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이로이드 펑션,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심방세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배제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반 1차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환자분이 증상이 없고 이런 랩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안티코아귤레이션만 하시면서 경과관찰 하셔도 되는데, 에코가 문제입니다. 에코. 그래서 심방세동이 처음 진단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방세동에 대한 첫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질환이 있는지, 어떤 심장의 기능 저하가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1차 의료기관에서 팔로우업을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의심이 된다. 즉 체스트에서 뭐 컨제스천도 있거나 카디오메갈리가 유난히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에코를 통해서 심장의 구조적인 질환을 반드시 감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첫 번째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다 가능하시다 그러면 프라이머리 클리닉에서 팔로우업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코라든지 기본적인 랩 또는 사이로드 펑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좀 힘드시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3차 의료기관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하시고 거기서 큰 문제가 없다, 안티코아귤레이션 정도만 하셔도 된다 그러면 저는 보통 리퍼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팔로우업 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박스는 이제 3차 의료기관들에서 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추가적인 이미지 검사라든지 기본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간단하게만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뷸라 AFib 이런 용어는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중증도 이상의 승모판 협착, 기계판막이 있는 경우에는 와파린을 쓰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금기가 없는 한 반드시 노악을 쓰도록 가이드라인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보다는 노악을 쓰는 것이 우선시 된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국내 데이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면,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막는 효과면에 있어서는 와파린을 포함한 모든 노악이 거의 동등하다라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이프티죠. 세이프티 이슈에 있어서는 와파린이 리스크가 높습니다. 특히 이제 브레인 해모리지 가장 위험한 거죠. 브레인 해모리지에 있어서는 노악이 월등히 와파린에 비해 안전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셀렉션에 있어서는 와파린보단 노악을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쓰시고 있던 분들이라면 이제 와파린을 이제 TTR 즉 INR 2에서 3으로 맞추는 그 레인지가 보통 70% 이상 맞춰진다면 그대로 와파린 유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니셜로 반드시 와파린을 쓰셔야 된다 그러면 TTR을 70% 이상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위해서 또 하나 언급드릴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혈소판제는 이제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안티코아귤레이션과 항혈소판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즉 코로너리 스텐트를 넣고 있다든지 뭐 브레인에 이제 스트로크로 인해 스텐트를 넣었다든지 이런 분은 스텐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안티플레이틀릿을 병합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스트로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서 두 가지를 쓰는 것은 더 이상 권고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혈소판제를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더더욱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였는데 그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함에 있어서 체드 베스크 스코어가 0인 경우에는 여자인 경우는 1이겠죠. 이때는 안티코아귤레이션, 안티플레이틀릿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점 이상인 경우에서는 이제 안티플레이틀릿보다는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함에 있어서는 와파린보다는 노악을 쓰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말씀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의 증상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데요.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갔는데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아까 6가지 심텀 그리고 스코어링을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환자분이 오실 때마다 이런 스코어링이 어떻게 변하는지 팔로우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처음 심방세동이 진단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사이로이드 펑션 테스트, 레날 펑션 테스트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랩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심장 초음파 검사가 가능하다라 그러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이스라인 리서치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프라이머리 클리닉에서 환자분들을 안티코아귤레이션 하시면서 팔로우업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런 것이 1차적으로 좀 힘들다 그러면 3차 기관으로 리퍼를 하신 후에 베이스라인 리서치를 하시고 그 이후에 팔로우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리듬 조절,
안티 AFib에 있어서의 리듬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3차 의료기관으로 리퍼해서 리듬 조절에 대한 이제 항부적 맥제죠. 약을 쓴다든지 시술적인 방법을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고려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강의였고요. 다음 이 시간부터는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 노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